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9번째 시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경험론이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마스 홉스의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의 출범과 사회계약설의 특징을 공부했었죠. 오늘은 바로 교재 132페이지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상가들인데요. 존 로크의 사상, 그리고 바로 데이비드 휴메의 주정주의라는 걸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역시 오늘 수업의 몸통은 데이비드 휴메 사상이 될 거고요. 휴메 주정주의, 즉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잠깐 언급을 하고 복습 차원에서요. 그리고 이번 시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역시 근대성이라는 걸 우리는 찾았습니다.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의 근대적인 의미의 자연관, 근대적인 의미의 철학의 출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의 출범을 공부했었죠. 사회계약설을 공부했었는데요. 왕권 신수설과 다르게 사회계약설은 개개인들이 계약을 맺어서 필요로 한 사회계약을 맺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를 만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지만 그 주권이라는 것 자체의 힘은 바로 절대 군주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독특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의 개념을 공부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역시 근대 사상가로서 영국의 가장 유명한 경험론의 3대 거장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대 거장 하면은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홉스가 들어가냐? 그렇지는 않고요. 영국의 경험론의 3대 거장 하면 첫 번째가 로크입니다. 두 번째가 휴미고요. 마지막 이 사람의 이름을 너무나 존경해서 미국에선 대학도 만들었죠. 조지 버클리라는 학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로크와 휴를 다루게 되니까 이 세 명의 영국의 경험론의 거장을 다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다루게 될 게 바로 휴메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오늘 경험론을 종합적으로 마무리도 좀 할 거거든요. 자, 이것만은 꼭 제시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일단 휴메 주정주의라는 것을 공부를 할 겁니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이 감정, sympathy라고 하죠. 이 공감의 능력을 인간들의 도덕행위에 적용시켰던 휴메 사상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설이기 때문에 둘을 좀 비교하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무리로 경험론을 종합적으로 비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요. 저도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특징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도록 할 텐데요. 교재는 13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선생님이 좀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존 로크의 사상입니다. 역시 사회계약설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 홉스의 사상과도 동일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맺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회계약설 자체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은 당연히 뭐에 대한 분석에서 나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 대해서 로크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 자, 노란 펜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재 132페이지 로크를 얘기하고 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로크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홉스랑 비교되는 지점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자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번으로 들어가면 사회계약설을 얘기하기 위해서 또한 얘기해야 되는 게 인간관이거든요. 자,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데요. 타블라 라사라는 게 뭔 말이냐면 백지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약간 그 성무선학설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와닿죠? 고자의 사상을 우리가 정리했었는데요. 백지설이라는 건 깨끗한 도화지를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누구나 백지의 상태로 태어난다. 학생들도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백지설에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인간은 갖고 태어나는 관념이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서 완성되어서 태어나는 건 아니고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역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의 영역을 아주 중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지의 상태로 태어난 인간들이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면서 가치관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렇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백지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그러면 사회계약설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떠해야 되느냐?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이렇게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들이 자유로운 상태와 평등한 상태에서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끔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개인의 분쟁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통치론이라고 하는 로크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서울대학교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졌었죠. 그때 통치론에 나오는 토지 소유에 대한 개념과 함께 엮여서 나왔던 것이 바로 카피라이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뭐냐, 정보의 소유의 문제죠. 그래서 로크는 바로 토지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내 몸은 나의 것,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지 않냐. 내 몸이 나의 것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확장적으로 나간, 나의 몸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확장적으로 나간 토지라든지 거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생산물들, 잉여 생산물들, 이런 것들도 나의 소유다라는 걸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분쟁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분쟁은 소유권 분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에 국한되는 건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은 주로 개인의 분쟁, 소유권 분쟁 같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로크가 갖고 있는 사상을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이후에 계속해서 영미 철학의 중요한 화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리버럴리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아주 잘 다뤄지는 존 롤즈의 사상, 미국의 정의론의 저자죠. 역시 이 롤즈의 사상에도 이 자유주의적 관점이 기반으로 깔려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불평등한 구조를 풀기 위해서 차등의 원칙 같은 걸 얘기하긴 하지만, 영미 철학의 특징은 이 자유주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로크의 4번은 바로 자유주의까지 표현을 하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요, 간단하게 백지설이라는 거 나와 있고 자연상태 나와 있고 국가의 역할 있죠. 그 중에 국가의 역할에다 밑줄을 한번 가볼까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한정됨이라는 걸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개인들의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계약서를 얘기했다라는 거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로크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하게 다뤄질 휴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수업의 몸통은 역시 휴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휴메 사상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요 깔끔하게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에 어차피 휴메를 우리가 필기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지우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메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죠. 휴메이 당구를 즐겨 쳤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휴메 철학을 공부하려면 이건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윤리사상에 초점을 맞춰서 도덕 감정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휴메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론이라는 겁니다. 품을 회자고요. 의심하는 건데, 이 심지어 회의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제 들리냐면, 그 전까지 있었던 철학에 인간 이성에 대한 것과 이성이 뭐 과학을 만들어낼 수 있고 장밋빛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인과 법칙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사고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메 전까지의 이 유럽의 철학사의 가장 기반이었죠.
데카르트도 그랬고요. 자아를 중심으로 인간을 자연 앞에서 아주 독존하고 있는 위대한 존재로 얘기했고, 그것은 인간의 본유관념이라고 부르는 이성의 영향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었죠. 베이컨 또한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성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고, 그 과학적인 인식으로 인해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휴메이 찬물을 확 껴져버린 거예요. 그런 거 없다. 회의해버린 거죠. 인간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인과 구조, 필연적인 인과 법칙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즐겨 쳤던 당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회의론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론 얘기를 잠깐이라도 언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수능 시험에 이 회의론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휴메 사상에. 우리는 지금 윤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철학은 아니니까. 그런데 휴메에 의해서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칸트인데, 칸트를 이해하기 위해선 칸트가 왜 순수이성 비판을 10년 넘게 집필하면서 다시 인간의 주체성을 세우고 싶었냐면 휴메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추후에 제가 칸트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 거죠. 어쨌거나 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휴메 회의론은 당구로 비유를 했을 때 휴메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당구 혹시 치세요? 선생님도 당구를 좋아하는데요. 잘은 못 치지만 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당구를 딱 치러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1적구의 오른쪽을 2분의 1 맞춰서 뭐 당구 용어로 이제 오른쪽에 회전을 줬다, 이거를 뭐 당구 용어로는 우리끼리 쓰는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방송 용어는 아니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대회전을 했다 뭐 하면은 우리가 이걸 2분의 1을 딱 쳐서 오른쪽을 많이 이제 회전을 주면 회전각이 이렇게 나와서 물리적으로 내 공에 와서 3 쿠션을 딱 맞아서 내가 이기겠지라고 이제 당구를 친단 말이죠. 네. 근데 휴는 그런 거 전혀 없다. 1적구에서 2분의 1을 맞춰서 오른쪽에 회전을 많이 줘서 그게 이렇게 쿠션을 타고 이렇게 온다라는 건 지속적인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예견을 하는 것일 뿐이지, 거기 안에서의 과학적인 인과 법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휴메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본질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본질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인간 이성의 영역에 대한 대단한 타격인 건 거죠. 인간 이성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궤변과 망상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책들은 불 속에 던져버려라. 인간들이 본질적인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성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궤변과 망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책 불 속에 던져버리랍니다. 건전한 지성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회의로 끝나는 것이다. 끊임없이 회의하는 삶, 경험을 통해 얻은 살아있는 지식이 참된 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과 법칙이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맹신하고 그것을 믿게 될 경우에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고, 결국 회의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이라는 것, 제로 베이스에서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휴는 경험론자입니다. 이성을 중시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풀어나갈 휴메의 도덕 감정이다라는 걸 역시 경험론자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도덕적인 행위도 경험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짝꿍이 오늘 굉장히 아픕니다. 막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애가 목이 아파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짝꿍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머 아프지, 내가 따뜻한 물이라 좀 떠다 줄까 해서 떠다 주면 이 도덕적인 행위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바로 나의 예전의 경험, 그리고 나의 감정. 친구를 보면서 따뜻한 눈으로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이것이 바로 휴메이 얘기하는 도덕 감정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했던 친구들과 너무나 소중했던
제자들을 잃은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 보낸 너무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 기억이다라는 걸 공유하면서 화면 속에 1주년, 2주년 계속 지날 때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고 우리 경험에 의해서 그걸 보면서 안쓰럽다. 이거를 다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행위 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막 어려운 말들 섞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야 이런 게 철학이고 막 멋있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도덕적인 행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측은지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 들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차가운 이성만 가져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막 토론에 막 잘한다고 막 학생들이 나와서 막 열띤 토론을 합니다. 막 그래야 또 뭐 대학 가는데 좋은 자료가 나오고 이러나 보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요, 토론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토론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고 차가운 이성만 가지고 어른들이 TV에서 토론하는 거 막 따라하는 것 같은 모습은 저는 별론 것 같더라고요. 토론 중요하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해내면서 토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토론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예우라든지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도 기반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리 선생님으로서 수업 시간에 이성적인 측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끔씩은 심금을 울리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따뜻한 감성들을 놓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거죠. 그래서 휴메 도덕적인 행위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팠던 기억, 슬펐던 기억, 또 아주 좋았던 기억,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공감의 능력으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는다라면 그것이 도덕적인 행위겠죠.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야, 이런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병리학적 표현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요즘에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나오면서 함께 아주 회자가 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입니다. 이거는 장애죠. 검은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황정민 씨가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유선 씨하고. 그 다음에 추격자라는 영화도 있었죠. 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봤던 소설이면서도 영화가 바로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인 주인공은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집이라는 영화에선 주인공 황정민 씨가 바로 보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걸 발견했다. 근데 결론은 이제 범인이 사이코패스였던 거죠. 사이코패스 뭡니까?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EBS 지식 2채널 공감 무능력자라는 편도 있었습니다. 한 5분 정도 나가는 이 편에서 공감이 없는 사람을 분석해 놓고 있는데요. 휴미 예견한 모든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건 틀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흉악 범죄자들은 공감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은 유전적인 요인일까요? 환경적인 요인일까요?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공감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 무능력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휴문, 사이코패스를 예견치 못했던 것일까요? 휴문, 모든 사람은 다 공감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일단 흉을 수업할 때 이 화면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아래에 아주 좋은 음악을 깔아줍니다. 제가 주로 깔아주는 건 마스카니, 카바렐레아 루스타티아나, 이 루스타티아나에 나오는 인터메조라는 곡이 있는데요. 너무 선율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틀어줍니다. 한 1분 정도요. 자, 여러분들 우리 눈 감고 음악 감상 한번 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면서 빠바밤 그리고 막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음악 어때? 그러면 처음 듣는 학생들인데도 선생님 음악 너무 좋아요. 이 장면들 보니까 어때? 너무 불쌍하고요. 도와주고 싶어요. 이겁니다. 이 음악을 틀어줬던 이유는요. 흉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공감의 능력이라는 건 현악기가 하나의 현이 다음 현을 울리듯이 하나의 현이 울림으로써 옆에 영향을 주고 계속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쾌감을 추구하고 불쾌감을 부인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결국 제가 아무리 학생들한테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의 학생들, 아주 어린 갓난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북한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열심히 도와야 됩니다 라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하더라도 과연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TV에 그냥 좋은 음악 나오고 그 다음에 유명한 배우들, 막 아름답고 멋있는 배우가 이렇게 탁 안고 있으면서 슬픔의 표정과 함께 눈물 쫙 흘리고 있는 이 장면이 한 30초만 딱 나가면 여기 옆에 이제 ARS 막 띵띵띵띵띵 막 올라가는 거죠. 사람은 도덕적인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시키기보단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흉의 이론은 바로 이 공감이다라는 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흉의 사상을 하나 둘 차근차근히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흉입니다. 자, 흉의 사상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얘기를 제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 흉은 요 문장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 자, 제가 앞에다가 제목을 쓰지 않고 이 문장부터 써버린 건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 두 줄 밑줄이고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 노란 펜으로 주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주정주의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이 정의다라는 것이 결국 뭘 얘기합니까? 감정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건 이코르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바로 경험론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잘 보세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라는 것은 여기 안에 화살표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도덕행위의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도덕행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근데 실천이라는 거에 자, 색깔 바꿔서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직접적인 원인은 그렇죠. 바로 감정이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이걸 분석해 볼까요? 자, 쭉 뽑습니다. 이성은 도덕적 판단이겠죠. 도덕적 판단보다 바로 뭐냐? 도덕행위는 도덕적 뭐가 필요하냐? 감정, 느낌이에요. 그죠? 우리 EBS에 얼마 전에 피디님이 막 제가 이렇게 이제 촬영하러 준비하러 막 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차 주차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고. 누구요? 그랬더니 시아준수가. 그래서 저도 좀 촬영하고 가다가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너무 저는 이제 촬영이 늦게 끝나가지고 못 보기는 했지만 근데 막 그날 이제 신문에 막 나오기도 하고 저도 참 시아준수 좋아합니다. 네. 예전에 동방신기 때부터 아주 좋아했던 근데
뮤지컬도 아주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잖아요. 근데 공감이잖아요. 스페이스 공감. 우리 EBS에. 노래를 통해서 공감을 하는 건 거죠. 좋은 음악은 뭐 시공을 초월해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는 그 스페이스 공감처럼 공감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느껴지는 영역인 거지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근데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부등호를 해놨잖아요. 그 얘기는 이 학생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이성은 감정의 노예라는 것은 일단 감정이 도덕적인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덕적인 행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실천이에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에? 도와줘야 되죠. 사람을. 불쌍한 사람 오면 도와줘야 됩니다. 같이 옆에 가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 같이 껴안고 울어주면 돼요. 딴 거 필요 없거든요. 손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힘들어하는 사람이 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 나의 이 상실감 이런 것들을 잘 손을 잡아주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실천을 이끌어주는 건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느껴서, 마음이 동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판단이라는 게 아예 필요가 없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성이 감정의 노예라는 건 이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노예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주인이 완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은 감정이지만 이성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닌 건 거죠. 좋아요. 이성적인 판단, 사람이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죠.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 감정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이 누구하고의 차이냐면 CF, 임마누엘 칸트의 도덕 행위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이성과 판단 그리고 도덕 법칙에서 나온다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칸트는 사람을 돕는 행위는 감정이 동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하겠다라고 본인이 세운 자율적인 도덕 법칙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먼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 행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감정과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한 게 이거고요. 실천적인 동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에 있다. 2번은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죠. 바로 공감이라는 얘기. 자, 공감은 다름 아니라 sympathy를 얘기합니다. sympathy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감, 동정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sympathy와 뭐 sympathy보다 더 넘어서는 empathy를 뭐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예전에 또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예전의 책에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심파시가 됐던 뭐 엠퍼시가 됐건 하여튼간 우리가 공감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때 그 둘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서의 이 휴먼, 데이비드 휴먼 심파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 혹은 동정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심파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기반하는 것이냐라고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냐? 이것은 시인과 부인의 감정에서 나온다. 제가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시인은 동그라미예요. 받아들이는 거고 부인은 X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옳고 그른 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거고 옳으니까 받아들이겠죠. 어쨌거나 받아들인다예요. 내가 수용한다. 부인은 거부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떨 때 받아들이냐면 시인 아래 써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시인은 결국 그렇죠. 나에게 쾌감을 둘 때. 그 다음에 부인은 불쾌감을 줄 때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엮어서 사회적 승인과 연결이 된다.
사회적 승인이라는 건 여기에 승인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라는 거고요. 동의할 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정, 개인의 감정의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야, 저런 폐륜 범죄가 있어? 이거를 보면서 다 느껴진다라는 거죠. 인상 찌푸리고 뉴스를 보면서 흉악 범죄자를 보면 야, 어떻게 사이코패스가 저럴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사람을 해치면서 죄책감도 없나? 죄책감, 그죠? 감정. 야, 저 사람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윤리적인 행위나 선행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내가 그냥 한 행위도 아닌데 막 내 마음이 막 따뜻해지는, 그죠? 슬픈 걸 보면 다 공감을 하죠. 아,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어. 우리는 다 그런 공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 얘기인데요. 화면 속에 나오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선행하는 장면만 보고 있더라도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따뜻해진다라고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건 거죠. 우리는 사람이고요. 사람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왜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 사회를 만들고 발전하면서 인류라는 위대한 문화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러한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휴메의 얘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예요. 그 다음에 공감의 능력, 동정심, sympathy라는 것이 결국엔 사회적인 승인을 통해서라는 건 거죠. 자, 여기 수준에 머물면 저 송쌤하고 수업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3번인데요. 요 3번이 굉장히 시험에 잘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쾌락주의라는 것에 조그만 계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키레네 학파라고 하는 육체적 쾌락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가 에피크로스 학파는 아주 독특한 쾌락주의를 얘기했다라고 함으로써 정신적 쾌락, 저는 뭐 소박한 쾌락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가는 게 바로 데이비드 휴메 사상이고요. 휴메에서 더 가는 게 뭐냐면 누구냐면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 제레미 벤담,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쾌락주의의 계보를 살짝 다시 언급을 한 거는요. 물론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하는 웨스턴 필라소피 트리에 보면 바로 아랫부분에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에 정리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선구자가 이제 뭐 소피스트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키레네 학파는 북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했던 그 육체적 쾌락주의자들 실제로 있었고요. 키레네 학파는 키니코스 학파, 키닉 학파. 그러니까 견유학파라고 부르는 학파랑 달라요. 이건 육체적 쾌락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은 에피크로스까지 자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냐면 개인.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사회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쾌락이. 쾌락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차원까지가 에피크로스고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의 연결고리가 공중적 쾌락주의라고 하는 공리주의에 영향을 주기까지 해서 사회적 쾌락으로 확대가 된 건 거죠. 아니 그리고 덩어리 자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고대 그리스 그리고 전근대적 생각에서는 사회라는 커다란 덩어리가 별로 얘기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옮겨와서 사회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근대가 됐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도 지금 근대성을 하나가 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회를 얘기해야 됐고 사회학이라는 것도 출연하게 되고요. 결국 사회적으로 확대된 이 집단의 쾌락,
그리고 우리 사회의 승인될 수 있는 쾌락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공리주의나 휴을 두고 이 사람들이 여기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로 적당한 걸 골라라 하면 개인의 쾌락에만 함몰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쾌락을 공유해야 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뭘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데이비드 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리주의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태가 된 이유는 아까 우리가 필기한 걸로 다시 가보시면 결국 요 사회적인 승인이라는 조건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필기했던 것들 쭉 정리를 선생님이 한번 준비한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광펜을 아주 예쁘게 칠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선악이란 판단되기보다 느껴지는 것이다. 아까 제가 부등호 표시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성은 감정의 노예야. 도덕적 실천의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사회적으로 타당한 도덕은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건 거죠. 이타심의 바탕을 두고 공감의 능력을 통하여 이기심을 극복할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한 도덕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공리주의의 모태가 되었다.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휴메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관점인데요. 자, 여기에 데이비드 휴메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통해 쾌감과 불쾌를 느끼는 공감의 능력이 있다. 시인은 옳을 시 받아들인다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쳐놨었죠. 그 다음에 부인은 안을 부자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통해 쾌감과 불쾌감. 그럼 쾌감은 어떻게 연결돼요? 시인, 그죠? 그 다음에 불쾌감, 부인이죠. 부인.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공감의 능력이다라는 걸 기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뉴탐스런 윤리와 사상 133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우리의 도덕적 신념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밑줄은 여기겠죠. 이성은 감정의 노예일 뿐. 중요한 문장.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직무를 탐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건 주인이 감정이다. 어떤 도덕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원인, 실천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그렇죠. 감정이다라는 거죠. 이성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신념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신념의 근원이 되는 건 감정이다라는 거죠. 자, 이성적인 판단은 할 수는 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도덕적인 행위의 근원은 감정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이성은 감정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좌절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감정은 그죠? 이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감정은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공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뒤에 보면 행위의 효용 즉 행복이다라는 것과 연관이 된다. 그래서 유용성 이런 거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유용성이 뭐예요? 쾌감을 줘야 되잖아요. 쾌감이 뭐예요? 쾌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쾌락주의 정리한 거죠. 그 쾌락이라는 걸 조금 더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행복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 지문을 왜 강조하냐면 기출문제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2009년 수능 문제인데 되게 어려웠었어요. 학생들이 너무 많이 틀렸어.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지금 뉴탐스런을 실제로 내신 대비용으로 보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을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보고요. 근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수능 시험 문제에서 휴을 단독으로 그냥 개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것들 비교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거 보세요. 한 현이 다른 현을 울리는 것과 아까 우리가 인터메조라는 곡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조음이다라는 것은 사회적 승인, 데이비드 휴메의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도덕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도덕의 핵심 요소를 탐구했더니 A에서 넘어갈 때는 No로 나오는 답이어야 되고 여기에서 내려갈 땐 Yes로 나오는 답이어야 되는데 1번 A에다 넣어봤어요. 도덕성의 본질은 도덕감인가? Yes.
그러면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죠? 도덕감, 감정 되니까요. 도덕적 지식의 근원은 경험인가? 예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성이다라는 거에 의한 인과법칙이다라는 걸 다 그런 글들은 망상이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라. 이 사람은 감정 그리고 경험을 통해. 자, 3번입니다. 도덕행위의 원천은 실천적 지혜인가? 이야, 이걸 학생들이 다 고른 거예요. 왜냐면 도덕적 행위의 원천은 선생님이 실천 중요하다라고 했어. 우와, 아주 쉽네. 그러면 이게 예스니까 오, 답은 3번이네 라고 골랐다가 다 틀린 거죠. 3번은 답이 아니에요. 왜냐? 도덕적인 행위의 원천은 좋아요. 실천이 중요한데 실천의 원천은, 즉 도덕적인 행위의 실천이 중요한데 실천의 원천은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감정이죠. 그러면 선생님 지혜가 뭔데요? 그러면 아하, 실천적 지혜라는 것은 누가 강조한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소크라테스 같은 이성론자들이 강조를 하는 거죠. 실천적 지혜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인 행위 그리고 품성을 잘 만들어내고 중용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할 때 도움을 주는 추동 원리가 실천적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뭔데요? 지성적인 활동이죠. 지성적인 활동은 뭐죠? 이성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휴먼 감정을 중시했고 감정은 경험. 그러니까 3번은 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문제였죠. 자, 4번 보세요. 도덕적 실천에서 사회적 덕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No, 아니잖아요. 사회적 덕이 뭔데요? 승인이라는 거고요. 공감의 능력을 통해서 퍼져나가야 되죠. 그죠? 자,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유용성을 강조했습니까? 아까 선생님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화면 돌려서 보세요. 저를. 뭐가 나왔었죠? 제가 유용성 써놨잖아요. 그 유용성 뭐라고 그랬죠? 쾌락이라고 그랬죠. 쾌락 뭐죠? 쾌감이죠. 쾌감은 뭐죠? 그렇죠.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유용성을 강조한 거 예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 잘 복습해 주세요. 아마 휴먼 앞으로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순서도용 문제를 통해서 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본 문제 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는 139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139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기본 문제 8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타인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끼는 공감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누구의 얘기? 데이비드 휴메의 얘기를 이미 주고 있는 건 거죠. 그러면은 공감의 능력 그리고 휴메의 얘기들, 행복이다라는 것, 사회적 승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1번. 사물의 본질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누구? 플라톤. 경험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성주의 윤리설을 제시했다. 이성론자들이 돼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칸트? 여기에서 경험주의를 비판한 거? 뭐 데이비드 휴메를 통해서 독단의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순수이성 비판을 썼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칸트? 뭐 아니면 이성론자들 다 되겠죠. 경험주의를 비판한 것 하면 소피스트를 비판한 소크라테스? 이래도 될 거고. 칸트의 윤리사상이 형성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칸트의 윤리사상은 주로 뭐죠? 그렇죠. 법칙을 중시했고 칸트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너무나 존경해서 이 사람의 초상화 하나만 걸어놨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 책을 읽다가 그 좋아하는 산책도 한번 걸은 적이 있대요. 루소. 루소는 뭐 경험론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3번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칸트의 윤리사상이 형성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준 게 사실이야. 왜? 데이비드 휴미 찬물을 확 견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회의를 해버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칸트가 4강의 리그에 올라간 이 무슨 복서처럼 자기의 철학을 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데이비드 휴메 회의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me,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의 사상, 거기에다가 뭐 루소의 사상과 그 다음에 뭐 뉴턴의 물리학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제대로 바꾸면
칸트의 윤리 사상이 형성되는데 그 비판의 대상으로서 데이비드 휴메의 사상이 있었고 휴메 회의론이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 칸트가 등장했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지금 출제자가 의도한 건 이거죠. 칸트와 같은 노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휴메는 경험론자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설을 해놓은 건데 3번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반작용으로 칸트가 등장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문제였고요. 어쨌거나 3번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의 자유와 감정을 중시한다. 공동체로 분리됐습니까? 아니죠. 사회적 승인이라는 걸 강조했고 공동체 안에서의 sympathy, 그죠? 자, 5번. 도덕적 신념들은 감정 또는 정념에 의해 생긴다고 그랬다. 그렇죠. 뭐 도덕적 행위의 실천이 중요한데 직접적인 원인은 느낌. 그래서 이성은 감정의 노예.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봐 드릴까요? 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은 이성을 예민하게 갈고 닦음으로써가 아니라 오호 칸트와 같은 이성론자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뒤에 도리어 타인의 고통과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sympathy. 그러면 sympathy는 뭘 얘기하는 거죠? 공감의 능력. 그러면 그건 누구죠? 네, 데이비드 휴me. 그러면 휴메 사상의 선택지 1번. 공감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것. 좋은 문장이네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나온 공감을 통해서 쾌감을 느낀다 안에 다 녹아들어 있죠. 주정주의자, 감정을 중시했다. 공감이 가장 사회적 승인을 통해서 도덕적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2번. 인간이 원하는 모든 욕구가 충족된 상태. 그건 뭐예요? 모든 욕구가 충족된 거니까 아타락시아. 그러나 모든 욕구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겠고요. 아타락시아라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이다라는 건 결국 본인이 얻고자 하는 부분에 소박하게 쾌락을 추구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모든 욕구가 충족된 상태, 물론 아타락시아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휴메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겠고요. 어떤 상황에서 동요하지 않는 것, 아파테이아. 이건 스토아학파니까 완전히 상관이 없죠. 이성주의자니까. 자연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건 뭐 베이컨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연을 통해서 아는 것이 힘이고 우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한 거니까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서 오는 평안함, 스피노자 혹은 스토아 학파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좋은 문제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140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 심화 문제 1번입니다. 보시죠. 우리에게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휴메입니다. 제가 뭐 뒷부분 안 읽어드려도 지금 연습 많이 한 거 똑같은 지문 계속 나왔으니까 신 또는 자연이 세계이며 모든 일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바로흐 스피노자라는 사상가예요. 그 다음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을 필요로 하고 공동 권력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리바이어던 하니까 배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요. 세 사람을 엮었네요. 1번. 갑은 윤리의 근원을 이성적 사유에서 찾았습니까? 아니죠. 감정에서 찾았죠. 2번입니다. 을은 사상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이론적으로 기초가 되었다? 스피노자가? 아니죠. 이거는 근대의 합리론자인데요. 자, 병은 폭군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했습니까? 절대군 주제를 강조했는데 저항권은 럭크 이래의 사회계약설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갑과 병은 을과 달리 이성보다 경험을 중시한다. 자, 보세요. 갑은 누구예요? 휴미죠. 그 다음에 병은 홉스죠. 이 사람들은 이 이성론자인 스피노자보단 경험을 중시하죠. 이 문제가 좋은 거예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을은 갑, 병과 달리 쾌락주의적 인간관을 한다. 을은 스피노자인데 아니죠. 오히려 휴미 쾌락주의자라고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 아주 마음에 드는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봐 드렸습니다. 자, 지우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경험주의에 대한 마무리가 다 이루어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근대의 합리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성을 중시한 학파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사상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도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될 거라서 열심히 좀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절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